네, 정보시 TV 진행을 맡게 된 개그맨 박근백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대두된 말 안전이란 말이 제일 먼저 눈에 띄어 들어옵니다. 자, 우리가 공사장에 갔을 때도 우리 안전사고, 안전제일 뭐 이런 말이 팻말이 제일 눈에 또 띄어 들어오죠. 여러분들, 그래서인가요? 우리 고금리 장기화 우려 속에서 경제도 안전을 챙기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정보시 TV에서는 오늘부터 4주 동안 경제 안전 지킴이 장영철 박사님을 모시고 경제 위기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어쩌면 바로 세울 수 있을지 말씀 듣는 시간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전 지킴이 장영철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우리 장영철 박사님 경제 안전 지킴이 이 닉네임 괜찮으신가요? 뭐 괜찮은데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길거리 다니면서 공사장을 볼 때 안전 떠올리잖아요. 네네. 근데 이 경제 분야에서 안전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 실생활하고 직접 관련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득이 이제 얼마 있었다 할 때 이 소득을 갑자기 은행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를 더 내라 그러든지 네네. 또 물가가 막 올라가갖고 음식값을 더 내는 뭐 이제 생활비가 더 들어갔는데 그러면 자기 소득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빚까지 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빚을 졌을 때 우리 생활의 안전이 위협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눈에 보이는 안전사고 그것만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안 보이는 영역에 특히 경제라는 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영역이잖아요. 그 살아가는 영역에서 안전을 지키는 그런데 좀 더 이제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지 생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장혁철 박사님. 요즘에 그 경제 돌아가는 모양새가 희한하다고 하던데, 우리 또 경제 안전 지킴이 또 장영철 박사님께서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간에는 우리가 과거 두 차례 이제 큰 경제 위기를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1997년에 IMF 외환 위기를 맞았고, 네. 그다음에 2008년도에 세계적인 이제 금융 위기 두 건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연원을 따져 보면은 우리가 사실 작은 충격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거 뭐 옛날 얘기인지 뭐 이런 거 잘 잊어먹은 것 같은데 우리가 그 1970년대 세계 그 석유 쇼크 그거는 정말 우리 경제를 위협할 만한 큰 사건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단발성으로 지나갔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참 운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1997년대 IMF 외환 위기는 격이 달라요. 네. 어떤 차원이냐면은 우리가 그 1970년대 석유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사실 1980년대 초반에 조금 고전을 하다가 네네. 이제 성장 궤도에 올라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국민소득 $10,000 넘어가면서 이제 88 서울올림픽도 개최하고 남들이 보면 되게 잘 나가는 나라가 된 거예요. 네네, 그렇죠. 네. 이거 뭐 국민소득 $100도 안 되던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올림픽까지 개최했느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올림픽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올림픽이었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 반쪽 올림픽이 있었어요. 모스크바 올림픽, LA 올림픽. 반쪽 올림픽. 그러니까 미국하고 그 당시엔 소련이죠, 러시아. 네네. 서로가 시비를 거는 바람에 반쪽 올림픽을 두 번을 했는데 서울 올림픽이 통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상 상당히 의미가 있는 네, 의미가 있네요. 그런 올림픽을 이 동북아시아의 조그만 나라에서 네. 이름도 없던 나라에서 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놀라운 일이었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이제 순항이 거듭되다 보니까 이게 잘 나갈 때 조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가 안전사고도 보면은 뭐 잘 된다 믿다가 사고 당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기업 이제 경영도 보면은 이게 돈이 보이거든. 그러면 빚을 더 내서 투자를 하면 돈이 생긴다. 네. 이래갖고 대거 은행 빚을 내서 이제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빚이 이제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 빚이 그 한도를 초과했다 그럴까? 부채가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영역. 우리가 이제 빚을 내서 투자를 했을 때 그만큼 수익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빚을 갚고
또 종업원들한테 이익도 나눠주고 뭐 이제 이런 네.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투자자한테도 이익 나눠주고. 네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외부 쇼크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외부 쇼크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 경영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복합적인데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게 자기 제품이 제대로 생산돼서 판매가 원활하게 됐느냐.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 물건이 원활하게 잘 팔리고 있느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에 특히 외화 부분이 이제 그 당시 문제가 됐는데 네. 이 우리가 수출을 하려면 이제 외화로 이제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돈이 국제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외화로 지급을 할 때 외화가 충분하냐. 그 수출이 잘 되고 대금을 잘 받아야지 그걸로 이제 수입 대금을 지불하고 우리는 원자재 같은 건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사는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외환 부분의 그 수급 상황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국내 원화에 관한 투자도 이제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만은 그런데 거기서 어떤 쇼크가 특히 외환 위기는 외환 부분에서 쇼크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네네. 그것도 빚을 내서 그 외화 자금을 해외에서 운영을 하다가 펑크가 나는 바람에 네. 그게 이제 우리한테 다 물려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우리 이 정도 규모면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아, 그때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화 수준을 가지고 네네. 이 결제하는 게 보통 그 수입하는 석 달치 수입 물량을 될 수 있는 외화를 확보를 하면은 이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럼 그 당시 우리가 대개 월 한 100억 달러 정도 그 수입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석 달치만 한 300억 달러 정도면은 커버할 수 있겠다. 네. 하고서 이제 그때는 그 당시에 IMF도 이제 그걸 좋다 그랬고 이제 그랬는데 막상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 이제 급격하게 한국에 외화 돈이 없대, 달러가 없대. 네네. 그러면 또 꾼들이 꼭 끼어들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또 국내에서 외화를 빨리 빼서 자기네들 이제 투자한 돈을 그 해외로 못 가져나갈까봐. 네네. 그러니까 국내 증시에 투자한 거 돈을 빼서 나가고. 네. 그다음에 우리는 또 해외에서 신인도가 떨어졌으니까 쟤네들은 달러가 좀 부족하대, 없대. 그러면 돈 빌려주는 사람이 못 받을 것 같으면은 잘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잖아요. 안 빌려주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갑자기 함정에 빠졌다 그럴까? 이제 그럼, 네네.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상당 부분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제대로 순환이 안 된 측면하고 네네. 그다음에 외환하고 엮여서 이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 당시 도산한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박사님, 그럼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경제 위기를 맞는 게 맞죠? 네. 그런 경제 위기 도대체 왜 오는 겁니까? 도대체 경제 위기. 저희는 잘 살고 싶은데. 이게 이제 조금 약간 설명이 좀 필요한 건데요. 네. 경제 위기라는 거는 우리가 옛날 고대 시대에는 경제 위기가 없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나물 먹고 물 마시는데 무슨 경제 위기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시장 경제가 들어서면서 생산을 하고 그것도 판매하고 그 이득을 가지고 다시 이제 이게 도는 순환 과정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럴 때 그 경제가 불가피하게 호황기하고 불황기로 이렇게 변동이 돼요. 나뉘는구나.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신제품을 만들었다. 네. 새로운 제품이다. 인기가 좋아졌다. 네. 그러면은 그 생산을 하는 사람은 그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파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겠죠. 아, 그렇죠. 네. 그러면 물건을 더 많이 만들려면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돈을 투자가한테 받거나 빌리던가.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채무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그래갖고 이제 생산을 해서 시장을 내서 초기에는 잘 팔았어.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게 인기가 떨어져 갖고 안 팔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고
이제 계속 생산만 하다 보니까 이게 과잉 생산이 된 거라. 그러면은 그동안에 들어간 돈들 그런 거는 이제 다 회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재고로 창고에 쌓여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재고로 쌓여 있는 물건 가지고 뭐 은행 빚을 갚을 수 있겠어요? 투자자들 줄 수 있겠어요? 이제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이제 그러니까 호황기가 있고 또 어느 순간에는 이제 불황기로 들어가고 이제 그런 경기 순환을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네네. 그런데 이걸 과도하게 하는 경우가 생겨요. 과도한. 이제 정말 우리 제품이 이제 탄력을 받았어. 그러니까 시장 경제 시스템에서 이기심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는 건데 그 경계가 불분명하긴 하지만은 이기심보다도 과욕을 부린다. 이기심을 넘어선 과욕. 그러니까 보통 그 탐욕이라고. 네네. 이제 한방 나도 이제 드디어 큰 거 왔어. 뭐 이제 이런 거 있잖아. 예. 그러니까 한보철각이 딱 그런 이제 그 짝인 거죠. 한보가 드디어 나도 이제 포항제철을 능가하는 큰 철가로 철강. 거듭났다. 근데 그 돈이 거의 다 대부분이 은행 돈으로 이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딱 그 이제 제품을 출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공장이 가동도 잘 안 되는 데다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유통도 뭐 이렇게 돌지도 않고. 그러면 거기서 물린 빚이 6조 6천억입니다. 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워낙 경제 볼륨이 커져갖고 우리가 작년 GDP 규모가 1,890조 정도 되거든요. 네. 원으로. 그런데 1997년도 기준으로는 540조 정도예요. 네네. 통계에 따라서 500조 초반도 하여튼 540조 정도라고 보는데 네. 그 당시에 한보 철강 하나에 6조 6천억이 물렸다는 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규모잖아요. 그럼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걔네들만 있는 게 아니야. 이제 줄줄이 사탕으로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금이 물렸을 때 도산의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장영춘 박사님,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 자본주의 시스템에 약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한보철강 큰 기업도 은행빚 6조 6천억을 아까 전에 FBS에서 저희가 한번 무너진 걸 봤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자본주의 시스템을 살고 있는데 경제 그 가치 알아가면서 살고 있는데 그 약점이 뭡니까? 자본 시스템의 약점. 기본적으로 그 약점이라는 거는 경기가 순환을 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업가들이 항상 혁신을 강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네. 사람이 그 선호하는 물건들이 사실 시장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 트렌드를 잘 팔로우를 하는 기업가 정신이 굉장히 필요한 건데 그거를 기업가가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상황에서 대규모 빚을 내서 옛날처럼 물량으로 이렇게 투입을 하겠다 하다가 이제 물리는 케이스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외환 부분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거든요. 네. 우리 경제 한 70%가 이제 무역 의존도 네, 굉장히 네. 우리나라처럼 높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일본도 20%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러한 무역으로 하는 나라에서 외환의 흐름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대비도 못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정책 당국의 실책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가들도 실책이 있고 이제 그렇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당시 그 GDP 규모 540조 원 대비해 볼 때 그건 한 200조 원 정도 부실이 났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 부실 자산을 상당히 이제 인수를 해서 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11조 원을 인수를 했거든요. 네. 그 단일 회사가. 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다른 회사들도 좀 있단 말이에요. 그 은행권도 있고 이제 뭐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금융 부실을 인수를 해서 정리를 하는데 결국 그 빚잔치라는 거 있잖아요. 빚잔치 하는 거죠, 이제. 그 회사 뭐 다 정리하고 쓸만한 자산 다 팔아버리고 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일본 이제 기업들 그 뭐 죽을 놈은 죽고 또 살릴 놈은 살리고 뭐 이제 이런 조정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구조 조정을 하면서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바꿔주는 역할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이제 하던 일이고 네. 저도 이제 그 사장으로서 그 마무리를 좀한 박사님께서도 네. 네, 그러셨구나.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과유불급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네네. 한번 이렇게 너무 지나친 지나치면은 네.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것도 경제에서 똑같아요. 근데 그런 과유불급이 결국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의 안전을 오히려 저해를 하는. 아, 그러면은 장영천 박사님, 그럼 경제 위기가 경제 주체자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그럼 우리 경제 그 시스템의 안전성을 그 해치게 되는 건가요? 혹시? 그러니까 이제 그 탐욕하고 이기심하고 그 경계가 이제 불분명하긴 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정말 탐욕을 부렸는데 또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는 불분명하긴 하지만은 어쨌거나 그 과욕이 그 어떻게 보면 남의 자본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네네. 뭐 저번에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시장의 흐름에서 소외가 됐을 때 그때는 자기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 돈을 빌려준 사람, 투자한 사람, 그다음에 종업원, 사회까지 다 일괄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냥 도미노 거죠. 현상처럼 그냥 다 도미노 하라. 네. 도미노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이 벌어질 때는 현금을 보유하는 그 비율을 굉장히 높여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교훈이 될 수 있는 거고. 현금, 지금 금 뭐 이런 거 뭐요? 뭐 금보다도 현금이 무조건 최고예요. 현금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현금이 유동성의 1이라고 보시면은 네. 현금에 가까운 거, 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금 파는 가격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팔아야 돼, 급하면은.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항상 이런 위기 상황에서 돈이 막힌다고 생각할 때 돈이 이제 순환을 하는 건데 이 순환이 차단이 된다. 그럴 때 기업이나 가게가 살아남으려면 현금 보유량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게 이제 우리가 IMF 외환위기 때 겪은 하나의 그 경험이다. 자체적으로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대우그룹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도산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대우그룹의 하나하나 기업들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대우그룹의 한 절반을 자산관리공사가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빚 부분은 몰아서 그러니까 회사를 분할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 원래 경쟁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빚의 멍에를 벗겨주니까 더 경쟁력이. 네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회사에 대해서 빚을 이제 그 주식으로 전환을 시켜주면은 그 회사는 이자를 안 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수익이 나면 이제 수익으로 하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기업 구조조정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그러면 우리는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서 그 부실 자산을 인수한 거거든요. 그럼 그 공적 자금을 다시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이제 공적 자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국회 보증을 받아서 발행한 채권으로 조성하는 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회가 보증을 했다는 거는 결국 나중에 이게 돈을 못 갚으면은 국민이 갚아야 되는 그 이제 어떤 부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박사님, 우리나라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맞죠? 우리가 그래도 국민소득이 35,000달러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거 맞죠? 지금 그렇죠. 지금 세계 경제도 이제 10위권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그렇죠, 박사님. 근데 국민소득이 그 1만 달러일 때도 경제 위기 왔다. 2만 달러 왔을 때도 경제 위기 왔다. 뭐 이제 3만 5천 달러가 됐는데 또 경제 위기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경제 위기라는 거는 항상 상시화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긴장의 끈을 늦추면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이제 말려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럼 제일 궁금한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럼 현재 경제 위기를 맞을 가능성. 우리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이제 가능성이 지금-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네. 우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97년도 외환위기 때 한번 호되게 혼났잖아요. 아, 그렇죠. 그때는 뭐 제가 이제 나중에 자료도 보내드리겠지만 그 실업률 같은 것도 웬만한 사람은 다 직장에 회사가 없어졌으니까. 정리해고 당하고. 그러니까 실업률도 엄청 늘어나고 네. 뭐 다 소득 실업이 늘어나니까 소득도 떨어지고 뭐 삶이 개판이 됐지만은 그래도 그거를 극복을 한 경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경험을 해본 거하고 안 한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2008년도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왔을 때 네. 그때는 요즘 상황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냐면 2008년도 금융 위기는 그 자격 대출 부동산 대출 자격이 없는 사람들까지 그거를 그 사람들을 이제 서브 프라임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우리가 지하철을 서브웨이라고 그러죠, 네, 영어로. 그래서 이제 서브 프라임 모기지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 네, 네. 그건 뭐냐면은 서브가 이제 밑이란 말이에요. 프라임은 최고라는 뜻이잖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은행 대출할 때 우량 고객을 프라임이라고 그러는데 우량 고객보다 아래 등급에 있는 고객에 대해서 몰기지, 그러니까 장기 뭐 집 살 때 뭐 30년 뭐 장기 뭐 이런 그런 거를 해준 건데 네, 그 사람, 지원해주고, 예. 근데 그 사람들한테 심지어는 집값의 100%까지 해주니까 네.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겠어요? 상환 능력이 없는 거지. 그러면 그걸 돈을 빌려준 사람 그 은행들이 물릴 수밖에 없는데 얘네들이 또 무슨 짓을 했냐면은 그렇게 이제 이 대출을 받은 사람이 월로 이제 할부금 우리 할부금 내듯이 이제 돈을 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돈을 그 들어오는 걸 모아 갖고 또 하나의 상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를 모아서 다시 한번 또 그걸 대출을 일으켜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그 물건이 몇 번 이제 그 전이가 되면서 확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일종의 파생 금융 상품이라고 그러거든요. 기초로 월 할부금이 안 들어와요. 네. 경제가 이제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 소득도 떨어지고 뭐 실업도 생기고 그러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예, 네. 그러면 이제 그럼 거기서 그 돈이 안 들어오는 게 누적이 되니까 종전에는 월 할부금만 의존하던 구조가 이제 그걸 기초로 해서 다른 상품까지 다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래서 연쇄가 돼 버려요, 이게. 네네네. 그래서 이게 판이 커지게 된 거고 그거를 만든 거를 금융공학이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융공학. 공학. 금융이라는 게 원래 돈을 빌리고 갚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공학이 왜 들어가겠어요? 다 그런 거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져간 누가 더 유리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걸 다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월가에서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근데 그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깨져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다 이제 박살이 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큰 투자 회사도 박살이 났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 연쇄적으로 자꾸 퍼지면서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IMF 외환 위기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래도 대응을 되게 잘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그 금융 위기를 잘 이제 극복을 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럼 경제 위기 맞을 가능성 아까 저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 지금 너무 잘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한 거 있잖아요. 고금리에 우리 임대차 시장도 지금 요동치고 있는데 사연이 하나 들어왔어요. 사연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네, 예. 좀 약간 이 사연을 보고서 네네. 박사님께서 좀 판단 좀 해주십시오. 네네. 자, 전세금 5천만 원을 돌려드리고 이거 역전세라고 하죠. 네. 1억 5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드리고 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임차인께서 그러자 해서 재계약이 됐어요. 자, 이거 뭡니까?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역전세, 역월세 맞았다 뭐 이러는데. 좀,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견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돈이라는 거는 옛날에 어느 유명한 분이 그 경제는 순환이다. 그런 얘기를 한 멋있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이게 돈도 역시 순환이거든요. 우리가 물건을 사고 반대급부로 주는 게 돈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돈이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돌고 도는 건데
이 돈 돌아가는 게 지금 막혀 있어요. 네. 왜 막혀 있냐면은 그 아까 이제 이제 은행 대출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돈을 빌려줬을 때 저 사람이 갚을 거다 하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아, 이 사람은 그 내가 가진 물건을 사는 대신에 나한테 돈을 줄 거다. 네. 이런 믿음 때문에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런 믿음 근데 없으면 거래가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저씨 나 그 외상으로 며칠 있다 줄게요. 뭐 이럴 수도 있단 그것도 말이야. 믿음이 있어서 예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럼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아, 내가 이게 안 떼어먹고 사업 잘해서 꼭 갚을게요. 뭐 이제 이러고서 이제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돈을 못 갚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에는 집값이 막 올라가니까 많이 올라갔죠. 문재인 정권이 정말 열심히 집값을 올렸죠. 네네. 한 2배, 3배 뭐. 네, 막. 어마어마했죠. 그러면 올라갈 때만 보조를 맞추느냐? 내려갈 때도 보조를 맞추거든요. 그렇죠. 집값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전세 가격도 떨어져야 되는 그렇죠, 그렇죠. 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중간에 마찰이 생긴 거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그만큼 전세 가격을 낮춰줘야 되는데 그럼 기존에 있는 사람이 비싸게 들어온 거잖아요. 네. 현재 그럼 그 차액만큼을 돌려줘야 되는데 어디 가서 집주인은 돈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궁여지책으로 세입자한테 사정을 해서 그렇게 타협을 본 거죠. 집주인이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아니죠. 그리고 세입자 역시 아, 나도 뭐 어디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걸 희생하고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케이스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는 그 집값 변동폭이 커지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고 그런데 최근에 그 레고랜드 사태가 하나의 방아쇠를 당긴 느낌이 되는 거죠. 그 자체가 뭐가 된 게 아니고 그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보증을 선 것도 네네, 그렇죠. 이제 강원도가. 그 갚아지지가 않는다 네. 하는 시장에 이제 불신이 생기면서 이제 돈 돌아가는 게 이제 막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그나마라도 아까 그 케이스의 집주인은 네. 잘 타협을 하신 거예요. 아, 잘 타협하신 겁니까? 사람들이 경제가 이제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것만 생각을 해요. 아, 그렇죠.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것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아예 안 합니다. 아, 절대 안 하죠. 최근에 나왔던 뭐 코인 네. 같은 것도 보면은 네. 뭐 그게 뭐 몇 억씩 가는 일이 몇 천만 원 뭐 이러잖아요. 많이 올랐죠. 예. 금덩어리는 그래도 금이라도 있지만 그건 유동이 엄청 심해요. 그거는 실물로 뭐 가질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그럴 가상화폐. 리가 없다는 거지. 그런 맹신을 만드는 그런 이제 구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위기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좀 냉정하게 바라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아, 저게 어느 순간에는 꺾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위기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정하기 전에 이게 계속 올라갈 수는 없다. 그럼 박사님, 그럼 경제 위기는 금융 불안으로 귀결이 될 것이고, 맞죠? 네. 맞죠?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투자자들 많잖아. 투기꾼들이라고 할게요. 그냥 투기꾼들. 그럼 투기꾼들이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지방 분양 아파트 갑자기 뭐 좀 한 1억대 아파트 갑자기 다 싹 몰려가지고 뭐 투기꾼들이 다 사놓고 이제 집값 올려놓고 또 싹 빠지고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투기꾼들이 투자한 돈들이 빠지면은 지금 지금 상황 같아요. 경제 위기로도 이렇게 결부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게들 볼 수도 있지만은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과거 경제 위기 경험으로 인해서 네. 그 대출 규제를 상당히 좀 많이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은행 대출로 더 활용해서 한다면은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대출이 차단이 되다 보니까 그게 금융 부실로 전이가 되는 양은 많지가 않다.
네, 지금까지 장영철 박사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경제 위기 너무 놓고 기다리는 건 아니겠죠? 자, 우리는 지난 IMF도 지켜나고 우리가 이겨낸 기억이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위기 극복 경험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갖고 정바시 TV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마련한 이슈한 기회, 경제 위기 어떻게 풀어야 하나? 함께 경제 지식도 살찌는 시간, 다음 시간에도 같이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경제 안전 지킴이 장영철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개그맨 박근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